예, 안녕하세요. 한인섭입니다. 우리 좋은 기도와 또 좋은 찬양에 힘입어서 오늘 8.15 기념 예배 말씀 전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먼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념할 때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교훈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잘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훈을 받아서 오늘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종합해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15는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전제가 됐던 게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매 순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할까 하다가 그럼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1시간 할까 해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만하시죠 라고 말은 하지 마시고 중간에 몸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제가 그때 바로 스톱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30분 이내에는 몸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자매 형제들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15는 과연 어떤 날일까요? 8.15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신문 시인이 일제와 옥중에서 쓴 시 중에 그날이 오면 다 알고 계시죠?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얼마나 좋은 날일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일까요? 신문 시인은 답합니다.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깊어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신문 시인이 이 시를 쓴 것은 1930년이었습니다. 그 시를 시집으로 내려고 했더니 다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다 검열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일자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949년에 그 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신문 시인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날을 직접 맞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박두진 시인이 답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내야 솟아라. 자, 아무것도 안 보고 읽었죠? 왜냐하면 이 시는 그냥 터져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방 당일 해방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느낌은 바로 그랬을 겁니다. 예, 8.15는 해방의 날입니다.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8.15의 첫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서대문 형무소와 전국 감옥에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세를 부르며 옥중을 빠져나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바리로는 자기를 이렇게 옥죄던 감옥의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려서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격을 체험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려고 하면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해야 합니다. 파리로서는 일제는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5년간의 태평양 전쟁, 14년간의 중일전쟁, 40년간의 조선 지배, 때만까지 포함하면 70년간의 전쟁을 거쳐 확장을 걷다가 처음으로 다 내려놓고 4개의 섬으로 철수한 기점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 일제가 패망하면 우리는 바로 독립되고 해방되어서 당연히 하나의 나라로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연함이 국제적으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점에서 8.15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제정세는 냉혹합니다.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각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한 국가는 성리의 대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패전국은 혹독한 대가를 받고 전쟁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하나의 전쟁에서 치니까 5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한 번 지면 그냥 전투 하나 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삶이 다 그냥 유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가 중에 하나는 자기 침략국의 영토가 점령당하고 분할당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우리가 독일 분단되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4개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이 되었습니다. 여기 영국 땅, 프랑스 땅, 미국 땅, 소련 땅으로 쪼개지는데 소련이 독일에 먼저 베를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조금 더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 폴란드의 한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폴란드 독일의 동쪽 부분을 뚝 떼가지고 폴란드로 줬습니다. 그럼 폴란드가 영토 확장됐나요? 아니죠. 폴란드의 동쪽을 소련이 뚝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련이 가져가고 이제 동쪽을 이런 데 서쪽 줄게 해가지고 독일 이제 폴란드 영토를 그럭저럭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독일은 쪼그라드는 채로 4대국에 분할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베를린도 4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동서베를린 분단하는데 아닙니다. 4조각이 나가지고 원래 베를린은 아까 소련 땅에 소련 점령지 중간에 있죠. 그런데 베를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를린은 4쪽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 3조각이 모여가지고 서베를린이 되고 한 조각이 되어서 동베를린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쟁의 피해국인 것 같기도 하고 독일에 같이 붙어가지고 공격한 침략국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국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도 4조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빈도 4조각이 났습니다. 1차 대전의 전범국 중에 하나인 오스만 제국은 그 광활한 영토를 산산조각이 나서 영국 땅, 프랑스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고 이태리 땅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의 복잡한 지도 그것이
오스만 터키의 패배의 산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겠죠. 전범국은 점령당하고 영토가 다 성전국에 의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슨 전범국입니까? 영토가 쪼개진 것은 일본이 쪼개져야 됩니다. 일본이 남북으로 쪼개지건 어떻게 쪼개지건 쪼개져야 되는데 뜻밖의 쪼개진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이미 38선이라는 분단구가 획정되어 있었습니다. 8월 10일은 일본이 연합국에게 우리 항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한 날이어서 8월 10일 날 중경에 있던 그 김구주석 등은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다. 근데 우리는 8월 15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전쟁을 치르는 핵심 당사자들은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전날 8월 9일 날 8월 7일까지는 일본과 소련은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8월 9일 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전포고를 한과 동시에 만주 쪽으로 막 내려오니까 미국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겨우 3개월에 걸친 엄청난 희생 끝에 점령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 본국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전쟁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일본 본토에 이제 발도 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소련이 바로 내려오는 이 시점이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듯이 미국은 자기의 우월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도쿄의 입장에서 볼 때 원폭 투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과 그래도 설마 했던 소련이 바로 참전하는 그 두 개의 총 공격을 맞아서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8월 10일 날 항복 의사를 전하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8월 10일 날 바로 미국 3부라고 하는데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삼성조정위원회에서 이 지도를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38선을 끊고 파란 일본 것은 다 미국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소련이 일단 차지한다. 뭐 자기의 식민지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군정 지배 영역을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소련은 한반도에 바짝부터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한국 근처에 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받아들일까 했는데 미국이 보기에는 소련이 뜻밖의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일본하고 싸우면서 할 말이 없어요. 8월 8일까지는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38선까지만 얻어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8월 15일 날 당면한 국제현실은 안에서는 만세를 불렀는데 국제현실은 딱 조각난 상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의도 없이 우리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도 못한 채
반만년 역사의 유례가 없던 38선 분단 체제를 현실로 강제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혼연일체로 단합했어도 이 강대국의 계산과 힘에 맞서기란 매우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강대국의 원심력에 못 이겼거나 강대국의 그 분할집에 편성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그랬듯이. 그로부터 3년 만에 한반도에는 45년에는 미국과 소련이 군정지역을 만들었는데 3년이 돼가지고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정부는 각기 자기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의 북진 통일, 북한의 국토 완정 두 개의 주장이 맞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한의 북진 통일은 군사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는 채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무력 준비를 하나하나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6.25라는 미정료의 대란을 일으킵니다. 1950년에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었을 거예요. 50년 7월 8일에는 북한이 우리가 다 통일했구나. 조금만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다음 50년 11월에는 남한이 북한을 거의 통일했구나. 조금만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모두가 완전 분단도 비극이고 전쟁도 비극인데 그나마 또 통일할 수 있다는 꿈을 한 차례씩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일직선으로 쭉 그은 국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직선은 전부 몸스리치는 좋지 않은 선입니다. 일직선은 지도를 보고 끈 거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84 쭉 끄면 우리가 일직선을 보면 누가 담합해서 어느 제국주의가 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프리카 일직선 많죠.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선은 참 안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선이 안 좋아서 곡선이 된 것은 아니고요. 뭐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휴전선 체제로 70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945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 전후 질서를 어떻게 구상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강대국들 숨이 좀 돌아가서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43년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하자. 그 출발이 카이로스는 우리 국사 공부하면서 열심히 외웠잖아요. 자, 외웠는데 카이로스를 읽어본 사람 있나요? 우리 김용덕 선생님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봅시다. 영어 공부 한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요. 자, Three Great Allies, 세 강대국은 are fighting this war,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세 대국은 commit no gain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이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죠, 문장은. 그리고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영토적 확장에 대한 어떤 야심도 없다. 그럼 their purpose, 목적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열거가 됩니다. that 해가지고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여기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처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평양 섬에
일본이 차지하거나 점령했던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은 일본은 다 뺏길 것이다. 뺏겨야 된다. 그럼 좀 고함이라든지 여러 태평양 섬에 일본 다 물러나. 그 다음 이제 중국이 챙겨야 되잖아요. 두 번째 문단은 중국이 챙깁니다. 일본이 스톨런이라고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훔쳐간 모든 영토, 그리고 such as 해가지고 분명하게 해야죠. 만주리아, 즉 일본이 만주국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인 국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중국으로 뺏어간 게다. 포모사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팽오열도 남사군도 하는 그 땅, 그다 중국으로부터 뺏어간 땅이야. 그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에 다 반납해야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so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모든 다른 영토에서 뭐냐면 by violence and greed, 폭력과 탐욕으로 뺏어간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되어야 된다. 이건 뭐냐라고 하니까 동남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동남아 막 쳐들어가서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버마 다 뺏어갔잖아요. 그거 다 뱉어내야 된다. 이걸로 문장이 완결됐죠. 자, 이제 다 챙기고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한 문장이 추가됩니다. and that라고 쓰지 않고 a false set three great powers, 앞에 말한 그 세 강국은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대하여 마음이 꽉 차서, 마인드가 풀해서, 근심 걱정이 꽉 차서 determined, is determining이 아니고 결심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네요.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국제조약에서 처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free and independent, independent는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free,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유인, 독립국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결심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디 가시면 너 카이로스는 봤냐? 라고 하면 나는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는 발표된 날 뭐 중경에서도 뭐 만시를 부르고 했는데 문장을 보니까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In due course라고 하는 것이 그냥 코리아가 become free and independent가 아니고 in due course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대가 없이 선의에 가득 차서 조선 독립에 합의했을 리가 만무하죠. 선언 내용에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뭐 각국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free and independent라는 단어는 카이로에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모였는데 영국 쪽은 이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모든 나라가 free and independent가 되면 대영 제국이 어디가 있어요? 현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왜 굳이 포함시키냐? 그 반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장개석 주석은 그것을 넣자고 하고, 그 다음 미국 쪽도 그것을 수락하면서, 미국은 아직 한반도에 대한 구상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in due course, 적절한 과정을 밟았어. 요 in due course가 나중에 군정, 실시, 신탁, 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지뢰 조항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는 인듀 코스를 빼면 이 문장이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어찌 됐을까? 1945년 8월 15일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1945년 7월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포츠담에 모여서 결의하기를 카이로 선언의 이 전체를 완전히 다 계승한다라고 포츠담 선언에서 못 박았고, 일본 천황이 뭐 오금 방송을 8월 15일에 했다라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포츠담 선언 중에 카이로 선언이 들어있으니까 카이로 선언을 수락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4개의 섬에 이제 축소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프리 앤 인디펜던트 이걸 한번 봅시다. 이 문구는, 이 기적과 같은 문구는 어떻게 해서 삽입될 수 있었을까? 당시 중국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면서 중경으로 수도를 옮겨가며 항일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경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대일항전에 중국은 우리가 대등한 상대는 아니다 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대등한 상대로 기를 쓰면서 이제 광복군 육성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장개석이 카이로로 가기 전에 임시정부는 장개석을 방문해서 반드시 한국 독립의제를 문구화시켜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카이로 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영국도 한국이라는 실제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실제가 절대로 일본의 일부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을 모든 강대국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3.1운동, 윤봉길 어거 등이 전 세계에서 확고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강대국의 힘 때문에 한국이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이지 내외에서 만세 부르고 총 몇 번 쏜다고 독립이 되었겠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순전히 우리의 자력으로만 독립된 것은 아니란 것은 맞습니다만 수십 년에 걸친 전 세계에 걸친 독립운동의 혈전이 없었더라면 열강들은 한국이나 조선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겁니다. 독립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독립운동만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한국 독립은 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른 나라 예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진짜냐? 일제가 1820년에 홋카이도를 침략해서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1870년대 유구 왕국이 있었는데 유구 왕국을 강제 점령해서 오키나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890년대 되면 타이완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1910년에 한국을 강제 병합시켰습니다. 홋카이도, 유구, 대만은 수십 년 동안 강고한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는 정말 독립을 원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전혀 심어주지 못했어요. 19세기 말에 하와이 왕국은 전혀 엉뚱하게 미국 수병들에 의하여 미국에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1950년대에 약간의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미국은 더 좋은 거 줄게 이래가지고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을 시켜서 싹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들 지역에는 제가 말한 이 지역에는 안중근 윤봉길이 없었고 3.1운동이 없었고 국가의 명칭을 내건 임시정부의 구심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우리의 독립, 민주, 공화, 국가를 이끌어낸
내적, 외적 원동력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박수로 한번 치고 우리 저한테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죠? 이렇게 분투해 간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칩니다. 45년 8월 15일 이전 그 직후에 국내에서 이 해도는 어땠을까요? 평안도에 있었던 함석헌 선생은 그날이 도둑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해방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성경을 또 끌어오자면 언제 신랑이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돌아갔는데 신랑이 왔잖아요. 그렇게 오듯이 돌련이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소수의 그 민족지사들은 그 소식을 알만한 드문 사람들은 감옥에 있거나 불안한 피난 중에 있었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도 그날이 그렇게 돌련이 올 줄은 몰랐고 그들에게도 그들 중에 99.9%는 해방과 독립이 매우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된 나라에서 죄인이 되고 더 이상 처세할 수 없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럽죠. 해방이 탁 되니까 최남선, 이광수가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절 쪽으로 가거나 어디로 응거를 합니다. 그들이 서울에 다시 오는 것은 반민특위 재판 받으러 오는 겁니다. 역할 변동이 생기는 거죠. 국제정세를 소상히 알던 중국 중령에 있던 김구 주석에게 외적의 항복 소식은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백범일제 이렇게 말하죠. 외적이 항복한답니다. 내게 이 말은 희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노력한 참전 준비가 모두 헛되이 되고 말았다. 우리 청년들을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투시킨 후에 조직적으로 공작하게 하려고 미 육군선과 긴밀히 합작하였는데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하고 일본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너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으니 발언권이 없고 우리의 운명한 국제정세의 한 종속 변수가 될 게 뻔하기에 다가올 험난한 노정을 충분히 예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된 뒤 사흘 뒤에 8월 18일에 임시정부의 광복군 정진대가 C-47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 공항까지 옵니다. 한국인 4명, 미국인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범석 총사령관,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세 청년,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에 가담한 세 청년이 내리니까 그게 중무장한 일본군 병력이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9월 8일에 미국에게 점령권을 양도할 때까지 군사력, 경찰력은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동시에 일본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8월 16일만 그랬습니다. 8월 17일 이후에는 일본이 재정렬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맞섰고 그래서 하루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중국으로 되돌아간 직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우리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의 돌벽에 김준엽의 장정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한국에 8월 18일 날 내렸다가 8월 19일 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여러 글에 보면 후회를 하죠. 8월 18일 날 그날 한국 땅에서 죽었어야 된다.
자, 8월 16일 날 소련이 평양까지 왔습니다. 군정을 개시했습니다. 9월 9일 날 미국이 서울에 도착하여 군정을 개시했습니다. 일본은 소련과 미국의 군사권과 점령권을 이양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군정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는 11월 23일이 되었어야 그것도 제1진이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구 주석이 말했던 땅이 꺼지는 일이었고 걱정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로 돌아가 봅시다. 일제 말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사한 주기철 목사님은 국사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기독교는 70년 지나도록 그걸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기독교 지도자의 대다수가 신사참배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주기철 목사 등을 목사직에서 파면하고 산정현 교회를 강제 폐쇄까지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의 종교적 복지가 2006년에 가능했습니다. 평양노예가 참회 고백서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일제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침묵했을 뿐 아니라 그 범죄에 동참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박대해서 그들의 상처에 깊은 가슴을 상처를 남긴 데 대하여 참남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2006년에 나왔으니 70년 동안 자기 정리가 안 된 모양이죠. 기독교 역사의 아픈 대목이고, 자, 김교신 선생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일제 말까지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의 주필이자 간행자로서 매달 그 잡지를 힘들여 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150건 내지 200건 정도 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50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데 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150건을 매달 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길 이야기를 개간지로 내다가 그다음 디지털로 바뀌면 스르륵 사라졌는데 시대의 정언이라고 하는 각도에서는 개간지가 혹은 월간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1942년 3월 1일 실린 걸 때문에 김교신과 성서조선 주요 관계자들이 연행되고 징역 1년 정도 처벌을 받고 그 구독자 150명, 200명도 다 잡혀갔어요. 뭐 독자까지. 성서조선이 폐간되었습니다. 문제 삼은 글은 조화라는 김교신 주필의 글입니다. 조화. 와는 깨구리 같죠. 깨구리의 죽음을 조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문이 있는데 제가 힘이 붙여가지고 목소리 좋은 박현진 형제님께 전체 말고 뒷부분의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가을도 지나서 담상에 엷은 얼음이 붙기 시작함에 따라서 와근들의 기둥이 일부일 완만하여지다가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가 저들의 임하게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격저하게 무릇 수개월여.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빙계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3마리 담꼬리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본을 뭐 공격하거나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구리가 겨울이 돼가지고 다 얼어 죽은 줄 알았더니만
봄이 와서 보니까 담저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굉장히 기분 나쁜, 누가 보기에는 정말 매질을 한번 세게 해줘야 될 사람 같잖아요. 근데 뭐 매질을 세게 하려고 하니까 표현을 보세요. 어느 대상에 대한 정오심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글이 참 아름다운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다감하게 와닿았던 것은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이 말이 너무 참 마음에 좀 따뜻하게 기운이 좀 나오지 않나요? 자, 전멸은 면했나 보다 라고 하니까 일제가 전멸시켜 주겠다 이제 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간을 시키고 감옥행을 보내고, 이 김교신 선생은 45년 4월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성서조선 폐간노예 요글만 지금 조와 이글만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원문을 봐야 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 앞에 부활의 춘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끝만 봅시다. 모진 동결은 고통과 절망을 심각히 하나 춘양 봄태양의 기쁨을 절대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겨울 상처 동상은 춘양의 부활을 확적이 하고자 하는데 없을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고 부활은 봄과 같이 확적이 임한다. 이게 더 불온하죠. 이 동토에도 부활은 봄이 오듯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힘은 이런 거구나. 어떤 겨울에도, 어떤 암흑 속에서도 봄이 오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동료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냈을까? 너무 부끄럽죠. 3년이 못 가서 반으로 쪼개지고, 일시적 점령관리선이 38선이 국경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분단은 안 된다. 우리 신라백제 고구려 통일된 뒤에 분단이 없었잖아요. 1500년 동안 분단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분단선은 단순히 구획선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죽이는 시한폭탄이다. 38선을 빼고 쓰러질지언정 분단된 조국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김규식 선생의 절규는 현실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옮기자면 솔로몬의 아이 생모 찾기 재판을 떠올려집니다. 누구는 내가 다 못 가지니까 반이라도 가지자,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아니 온전한 생명체를 어떻게 반으로 나누냐,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다 아는 대로입니다. 분단의 시행폭탄은 전쟁으로 귀결되고, 전쟁은 내전이기도 하고 국제전적 내전이기도 하고 내전의 국제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김교신 선생이 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 바톤을 함석헌 선생이 이어받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이 1958년에 쓴 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가 남북으로 헤어져 헤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남한은 북한을 소련, 중국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노름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밖에 될 것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런 글을 쓰면 또 잡혀가게 돼 있죠. 잡혀가서 이제 또 혼이 나고 다시 돌아와서 굴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면서 온 국민이 함석헌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 바로 이 글 이외에 이제 자기의 어떤 함석헌 선생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자기는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툭 발로 차고 너 일어나 나가라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라.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생각하는 백성으로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었을까를 또 콘트라스트를 한번 넣어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 보잖아요. 나치가 이렇게 들어온 걸 크게 환영하고 나치의 장교화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팀이 있는가 하면 나치의 그 휘장을 쭉 찢어버리고 망명하는 폰트랩 일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운드 오브 뮤직 속에 긴장된 장면들은 친독일 세력과 자주 세력 간의 갈등이 오스트리아 시민, 정치, 연애에도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4대국 분할 통치 봤잖아요. 근데 10년 뒤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됐는가? 10년 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의 모델에 따라서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한다. 10년 동안 강대국이 북한 쪼개고 남한 쪼개듯이 계속 유혹을 했죠. 이제 거기에 공산당도 있고 뭐 자유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분단선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오스트리아가 가진 어마어마한 교훈이 작동한 거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없다라고 정치인과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했습니다. 10년 동안 강대국이 온갖 짓을 해봤지만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될 바에는 저쪽 것도 안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오스트리아가 지혜를 발휘해서 스위스 모델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의 재건과 영세 중립국 선포에서 10년 만에 완전 통합, 완전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럴 수도 전범국가도 그랬는데 우리는 전범국가도 아닌데 못했습니다. 이제 몸이 이렇게 좀 움직이죠. 네, 그러면 성경 구절로 돌아와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구약의 에스겔을 쓰입니다. 분열된 왕조 내부에서 싸우다가 외침을 당하다가 뭐 이러다가 나라가 유린당한 뒤에도 적대감을 반성한다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냈다는 거죠. 보여주면서 생기를 지금 마른 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막대기 하나를 가져서 유다의 자손 막대기와 요셉의 자손 막대기를 합쳐서 연결을 시켜서 그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환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든 한국의 역사건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 마른 뼈들이 시체를 방치하면 마른 뼈가 되잖아요.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있는 골짜기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 그 자체입니다. 제가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봤는데 그게 다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서 죽어갔던 그 뼈가 마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된 같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동토에서도 부활의 봄이 임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두 막대기가 합쳐진 같이 주님의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